20억도 올라간다 했더니 막 이제 댓글에 막 헛소리를 하고 있다. 1년 만에 20억 솔직히 넘게 올랐어요. 양심 없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강남 사람들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을 요즘 많이 느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는 정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물 있으면 잡아보는 게 기회다. 근데 이 예산선에 맞춰서 찾아보다 보면 기회들은 분명 있다. 내가 사고 싶은 동네가 서울의 아파트예요 라고 하면 2025년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라고 하게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아파트를 사는 거.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쉽다고 봅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현재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막 비상계엄 터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이슈가 다른 데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조정되는 곳들이 넘치고 정말 힘든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요. 당장 지금 완전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압구정 이런 데는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에서 저희 투미TV에서 제가 이제 반포 관련해서 2025년도 초에 영상 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반포 재건축 20억도 올라간다 했더니 막 이제 댓글에 막 헛소리를 하고 있다. 뭔 20억이 올라가 20억 떨어진다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억 올라간다가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있으니까 뭐 투미 반포에서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러이러해서 이게 여기가 지금 기회고 여기 완공되면 20억 정도는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놨지 제가 1년 만에 20억이 올라갈 거라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지났거든요. 1년 만에 20억 솔직히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와 2024년도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될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줄 몰랐다. 여기서도 더 웃긴 거는 양심 없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강남 사람들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을 요즘 많이 느껴요. 왜냐면 반포가 앉은 지 20억 넘게 팍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개포동, 대치동, 삼성동 아니면 잠실동 여기도 좋은 동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도 올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잠실만 해도 너무 부럽다. 지금 뭐 잠실이 28억이래. 지금 뭐 신축은 30억도 넘어간대. 이래버리니까 그냥 잠실 저게 뭐야 하고 있지만 잠실 집주인들은 반포 보면서 우리랑 물론 예전에도 잠실보다 반포가 위였지만 이 정도까지 가격 차가 아니었는데 지금 반포는 어떤가요? 30평대가 한강 보이는 게 60억을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은 최근에 평당 2억 거래된 매물도 있죠. 그래버리고 그냥 으아 지금 날아가고 있고 반포 이러고 있으니까 압구정도 우리가 압구정인데 하면서 또 압구정은 압구정대로 지금 막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고 토지거래 허구가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근데 반면 아까 잠실권역 위에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제 제가 비강남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강남 못지않은 곳들. 이 용산구는 당연히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용산 당연히 치솟고 있고 아니면 용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는 전반적으로 힘들어도 여의도동은 또 다르죠. 성동구는 힘들어도 성수동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아니라 목동은 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들은 또 여기는 분위기 되게 괜찮은데 안 좋은 동네들 안 좋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만 하더라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원래는 가격이 쫙 치솟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하면서 좀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시장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우 미쳤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60억이야 뭔 100억이야 할 수 있을 텐데 저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다 정책 때문이거든요. 정책이 다주택자가 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우리가 일반 취득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1.1%에서 3.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럼 8.4%,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산다 라고 하면 12.4%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0억짜리 주택을 산다 했을 때 원래 일반적이라면 취득세 3.3%니까 3,300만 원 납부하고 끝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큽니다. 세금만 3천이야 할 수 있는데 12.4%가 되게 되면 취득세를 1억 넘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헉 소리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게 바로 일단 취득세에서 걸리는 거죠. 일단 다주택이 들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장난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내가 양도소득 세율에 따라 다 달라요. 가장 낮은 거는 6%부터 해서 최고 세율 10억 초과 양도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45% 세율인데 이것도 무섭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일반 세율이라 했죠? 그럼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30%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최고 세율이 75%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가 붙어요. 지방세 10%, 즉 75%는 7.5%가 더해지면 최고 82.5%의 어마무시한 세율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뭐 20억 벌었어요? 30억 벌었어? 그러면 뿌듯하죠? 근데 82.5%를 세금으로 내야 돼 라고 하면 숨 막힙니다. 내가 이거 벌어서 뭐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현 정권에서는 그래도 뭐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주택의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 규제를 없애는 게 원래 정부의 대책이었지만 국회에서 다 막히고 있죠. 그나마 시행령으로 한시적 중과 유예를 지금 언제까지 돼 있냐? 2026년도 5월 9일자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다주택자 규제해야지 하면서 이제 뭐 중과세율 다시금 따다다다닥 지정하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있는데 서울 전역 서울만 있었나요? 수도권도 어지간한 데들 지방도 좀 들어볼 만한 데들은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버렸었습니다. 그런 걸 다시금 되풀이하다 보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인데요. 아까 말한 취득세? 일단은 난 이미 다주택자 뭐 그냥 그래서 가지고 있어. 양도세 안 팔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부세로 두들겨 때립니다. 니들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이래도 안 팔아! 종부세를 막 때려버려요. 그래서 뉴스 예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종부세는 몇 천만 원 낸다, 억 단위로 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왜냐? 진짜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런데 다주택이 문제죠. 왜냐?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면서 막 파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지금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 그르다는 각자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민주당의 정책이 잘못됐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앞선 영상에서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차고지 증명제 비율을 들면서 1세대 1차량으로 갔다가 예를 들어 규제를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아반떼 팔고 소나타 팔고 그랜저 팔고 제네시스로 간다든가. 뭔 제네시스야. 제네시스야. 나는 벤츠로 가야겠어. 아니야. 포르쉐로 가야겠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어쨌든 자동차는 한 대밖에 못 사. 가족이 뭐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1세대 1차량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죠. 똘똘한 한 대가 될 텐데
우리는 주택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동네들은 가격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왜? 다주택자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가고 싶은 돈, 더 가고 싶은 지역들은 가격대들이 쫙 치솟고 있고,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전 정권에서 종부세 막 두들겨 맞았었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다시금 종부세를 몇 천씩 납부하면 내가 숨도 못 쉬던 시기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라면 2027년도까지 현 정권이 유지될 뻔했었죠. 물론 모르죠. 이번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도 뚜껑을 까봐야겠지만, 근데 2027년도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현 정권은 그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스탠스다 보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팔까? 천천히 팔아도 돼 라고 할 것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민주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도 민주당이 되게 되면 다주택자를 탄압할 가능성이 있겠네. 다주택자가 적폐가 되겠네. 그럼 나는 종부세를 어마어마하게,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게 납부해야겠네. 그러면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세금 규제하고서? 아니죠. 미리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장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옹기가 막 퍼지고 있었어요. 서울 불장입니다 하면서 서울에서도 노원구도 올라가고 도봉구도 올라가고 경기권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옹기들이 쫙 퍼지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대출 유지하면서 잠깐 얼음하고 있다가 땡 할 줄 알았더니 비상기업이 터지면서 그냥 시장이 막 꼬꾸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탄핵까지 되니까, 이거 다주택자 규제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부동산이 힘든 이유가 이거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여유 있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밀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없앴어. 정권이 바뀌었지만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없애고 다주택자 규제를 예를 들어서 다 없애줬어요. 종부세도 없애버리고 양도세 준 것도 다 없애고 취득세 준 것도 없앴어. 그러면 굳이 서울 반포에 몇십억씩 하는 주택 한 채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광역시라 하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이 정도 인프라 나쁘지 않은데도 주택 금액 몇 억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택이라고 해서 뭐 아무리 신축이라도 다 뭐 10억씩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차라리 반포에 그냥 뭐 100억을 갖다 받기보다는 여러 채를 살까?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이 다주택자는 다 망가집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채가 가속화되고 있다더라. 즉 정책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난다 하더라도 명과 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요. 그러면 반포집 값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는 건 난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반포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방에 거주할 건데, 아니면 서울에서도 빌라에 거주할 건데, 진짜 저소득층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저렴한 주택들을 헐값 바겐세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난 지방 살고 있어, 인구 소멸 지역이래, 뭐 우리 동네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사? 했는데 집값을 반토막 내줘요. 오,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러면 또 막상 싸면 사기 싫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올라갈 것 같은 대로 사람들이 또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 가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근데 참, 즉 좋은 동네만 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런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다 라는 부분만 인지하신다 하더라도 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반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는 정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만 하더라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뭐 부동산 매수 매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막 이거 얘기해 드렸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주택자는 내가 이거 팔고 끝이 아니라 갈아타기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를 가려고들 하다 보니까 내 주택은 잘 안 팔리는데 나는 지금 불타 올라가는 곳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 때문에 이 시점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좋은 데 사면 돼요.
물론 내가 사고 싶은 데가 뭐 반포, 압구정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자산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포구, 성동구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포구, 성동구가 조정된 금액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봐야겠다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곳이냐 아니냐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방에서도 조금 힘들 것 같은 곳들은 지금 굳이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동네,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서 여기는 그래도 지금 반포를 떠나서도 잠실만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바로 다음이 어딜까? 마포, 성동, 강동이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먼저 올라갈까요?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겠죠? 여기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움직이겠죠? 얼죽신 이런 용어들 얼어 죽어도 신축에는 신조어도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서 괜찮게 조정되는 매물 있으면 잡아보는 게 기회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마포구도 너무 비싸요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대문구를 본다든가 은평구를 본다든가 내 예산선에 맞춰서 찾아보다 보면 기회들은 분명 있다. 제가 전에 첫 영상에서 어떤 얘기 했었나요? 전세 얘기 해드렸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월세를 놓을 만한 동기부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부가 없애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세입자 입장에서 상승할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주택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고 싶은 동네가 서울의 아파트예요 라고 하면 2025년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부동산 첫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에요.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살려고 했다 보니까 막 누가 지금 왜 사나요? 하면서 막 하니까 또 팔랑팔랑 하면서 또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저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래 지금 이 기회야. 지금 사야 돼 라고 응원해 주시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떨어질 건데 왜 사? 하면서 지금 이 동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웃긴 게 부동산이 주식과 다르게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부동산 전문가고 밑에 집 할아버지도 부동산 전문가고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도 야 너가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영끌을 해서 사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막 훈수를 엄청 많이 둡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데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했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옆집 분들 막 부동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잘했는지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못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싶을 정도 못하거든요. 이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잘 몰라서 그래요. 특히 부동산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제일 쉬운 부분, 저는 아파트 투자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빌라 투자는 돈을 못 벌어요 얘기 아닙니다. 빌라도 돈을 벌어요.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못 벌죠.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어려워요. 그리고 상가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 투자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상권들 엄청 힘들거든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상권 분석 우리가 수익률 맞추기 힘들고, 또 토지는 공법적인 요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권리 분석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괜히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해라. 아파트조차도 지역별로 다르고 여기서 신축이냐 구축이냐 다르고 여기서 좀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재건축은 또 어떤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아파트 중심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그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라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것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내가 큰 틀의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입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제가 그냥 퉁쳐서 서울과 지방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같은 금액선이라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동네를 가려나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내가 갖추지 못했다 보니까 실수들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 원칙들을 제가 이 책에서 잘 담아 보았습니다. 홍보는 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얘기 드렸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아파트를 사는 거.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제일 쉽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축도 언젠간 구축되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구축은 뭐가 될까요? 아니, 신축이 20년 지나가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년 차 아파트는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신축이 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지금 사업성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진짜 찾기 어려워요. 지금 구축은 나중 가면 그냥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분명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축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최고예요 라고 하면 강남에 빌라 사시면 되겠네요 라고 반문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물론 아파트랑 빌라랑 분명 차이가 있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용산에 빌라 사면 되겠네요. 용산에 빌라 저렴한 거 있는데 왜 굳이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 또 이제 빌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죠. 아파트가 이제 40년 되고 50년 되고 녹물 나오고 주차 힘들고 커뮤니티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점점 힘들죠. 그런 주택이 그나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주택들은 가격대들이 올라가지만, 지금 재건축 사업성, 예를 들어 용적률도 높아, 대지분 낮아,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80년도에 조성된 단지들 중에서도 목동 신시가지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쫙 치솟지만, 똑같은 80년대 단지지만 상계동, 중계동 이런 주공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가격이 정고점 대비해서 막 3억 마이너스 이럽니다. 사업성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90년대 아파트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에도 분당은 가격이 으아 올라오고 있지만 일산은 어떻죠? 아직도 집값이 5, 6억씩 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분당가만 5, 6억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 집값이 5억인데 분당가면 5억을 납부해야 돼. 그러면 결국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억에 신축을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억이 있으면 사실 일산에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 물론 GTX A 노선, 지금 역세권인 킨텍스 이 주변은 신축 가격이 10몇 억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다, 비역세권이다 하면 이 돈이면 그냥 서울 가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무료로는 저희 투미TV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은 여기 이 책에서도 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에 대한 부분 판단하는 것도 담겨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런 거 어서 주워드는 건 있어. 재개발 재건축 어렵대 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어렵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재개발과 좋은 재건축이 무엇이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안 해야지.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대 라고 하면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또 똑같죠. 주식도 다 좋나요?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관론자들은 그냥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낙관론자가 돼가지고 우리 청사진을 그리면서 무조건 다 올라갈 겁니다, 가자, 이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를 실패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구매하려고 해도 꼼꼼하게 스펙 따지고 뭐하고 가격 비교하고 뭐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떻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지폰 이런 데를 가야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수억 원에서 몇십억씩 하는 부동산을 그렇게 왜 공부를 안 하고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공부를 하셔라. 즉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시면 길이 보인다 라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